오늘 내용은 제목이 선거가 끝나고 난 후입니다. 네,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죠?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네. 음, 어떠한 국내나 국외 변화들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전 말이죠. 가장 우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외롭지 않았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이 변화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구나. 오히려 우리가 소수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수였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면에서 어, 엄청나게 많은 뭐랄까 친구들 아니면 동지들을 새롭게 찾아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챕터가 무려 7개나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거의 한 3시에 임박해서나 끝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네. 처음으로 총선 승리 이후에 이제 국내 정치의 변화 같은 거 조금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총선 다음날 긴급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치들이 다 정리가 안 된 거고요. 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였다라고 봐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에 가까운 거였어요. 이게 저쪽도 민주당을 상대하기보다는 대통령 내지는 현 정부에 대한 실정으로 물고 늘어졌었고, 또 이걸 갖다 이제 코로나를 초반에 활용해 보려는 전략이 역으로 이제 뒤집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요. 리더십이 없는 미래통신당이 제대로 된 어떤 조직 관리, 당 관리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막판에 이제 각 후보자들 개인 간의 막말이 막 시작되면서 일종의 이제 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뭐 보수나 중도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변심 또는 선거 참여로 인해 가지고 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건 뭐 군사정권 시절에도 못 거둘 압승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지율을 떠나놓고 나서 지금 이게 이제 미통당의 실패냐라는 부분 안에서 저는 이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통당이 지난번 선거에서도 112석을 얻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3석이거든요. 그럼 9석 준 겁니다. 네. 120석에서 180석으로 60석이 늘어난 거는 민주당이 잘한 거지만 실제 미통당의 지지계층을 완전히 휩쓸어 갖고 미통당이 망할 정도로 무너뜨리진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통당은 본전을 한 거예요.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그대로 지켜낸 것만큼은 맞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거에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여러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군소 정당들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지난번 국회를 사실상 다원 국회니까 다당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오히려 그쪽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했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다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와야 극단적인 대치 민주와 미통당의 대결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제 150대 150 내지는 160대 140 정도의 미세한 우세가 점쳐지는 정도의 예상이었죠. 근데 경합 지역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그 경합 지역이 약 20군데, 18군데 정도 이상이 됐었다고 하는데 그 경합 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버린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뭐랄까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았고 거기서 얻어진 어떤 지지율이 나중에 개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세한 선거판을 전부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야당은 그걸 갖고 부정투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들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소리인 거죠. 부정투표 논란을 이끌고 있는 애들이 이제 보수 유튜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변홍사 짓는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그 보수 유튜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미통당 내부에서는 쪽팔린다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도 내가 막판에 사전투표 개표한 걸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그 대표의원, 영원한 저의 애증이죠. 제가 사는 지역구에서 있던 친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사가 선거를 못했습니다만 간만에 이 친구가 똑똑한 소리 하더만요. 내가 사전투표 개표 이후에 역전돼서 진 사람인데 난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준석이를 물어뜯고 홍준표를 물어뜯으면서 아니야 이것은 부정투표가 맞아 그러면서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워싱턴에 백악관에 청원까지 넣었어. 왜 우리나라 정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악관에 청원을 넣는다고. 창피해 죽겠어 아주. 네,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특별한 증거나 뭘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뭐 선관위에서 이미 관련된 뭐 의혹에 관한 해명들도 다 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뭐 영상 증거나 뭐 확실한 뭐 선거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지들이 억지로 짜맞춘 거라 그게 허술하는 건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기에다가 대답하는 게 귀찮을 정도야. 근데 문제는 얘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왜 지금 와서 부정투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부정투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국민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1차적으로 6천만 원을 성금을 모아달라고 유튜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삥 뜯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 가뜩이나 그 어떤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있는 노인네들이나 보수 유튜버 봐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삥 뜯으려고 그러는 거야. 걔들이 6천만 원입니다라고 모금하면서 모금액 6천만 원 넘어가면 반환합니까? 네. 다들 입마에 포켓하는 거지. 이런 소송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그게 소송 끝날 때까지 비용을 지금 있는 단계에서 다 걷는다는 것도 웃겨요. 일단 인디 때만 내고 소송 한번 해봐봐. 그 돈 다 걷어갖고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6천만 원 모아주신다고요? 아유, 그러면 뭐 네,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봐놨어요. 네. 아무튼 이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오히려 패배에 진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선거에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제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TK, PK가 이번에 어찌됐거나 이제 미통당을 그 와중에서 열심히 밀어줬어요.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어떤 비난이 좀 계속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어떤 발생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만 또 미필적 가해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쪽 지역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신천지가 그걸 했고,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한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이후에도 자원봉사 의료진에 대한 태도라든지 뭐 대우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된 신천지 조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독립을 시켜라, 뭐 대마도하고 바꿔야 돼, 이런 뭐 극단적인 뭐 비난들도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그쪽 영남일보나 뭐 매일신문 같은 데서 표를 주지 않았다고 정부 여당이 대구 경북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염치 없지만 김부겸의 역할이 크다. 대구 경북에는 현안을 위해서 김부겸이 예산을 따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선거는 저쪽에다 밀어주고 일처리는 떨어진 낙선잡으로 하라는 얘기거든. 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너무 뭐 염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뭐랄까요, 역이용 해갖고 이제 진짜 TK, PK를 바꿔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들은 지금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 부끄러운 승리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거든.
그래서 막 스스로 자위를 해요. 아, 특히 문정권이 초창기 때 중국하고의 관계만 문만 빨리 닫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고 나도 문정권 찍었을 건데 뭐 이런 소리 한대요.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걸 유일한 위안거리로 삼고 있는 거야. 내가 안 찍은 거는 초창기에 중국 차단 안 해서라고. 근데 분노는 막 치밀지만 TK 안에도 말이죠. 미래통합당이 아닌 민주당 득표율이 30% 이상씩 거의 평균적으로 나왔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도 변화를 갈망하고 지금 대구의 어떤 그 민심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른바 고립돼 있는 우리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지만 100대 0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30% 40% 정도의 지금에 있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아서 승리를 거둔 것 뿐이지 모든 국론은 통일한 건 아니잖아.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대구 안에 있는 변화를 갈망하는 30% 40%들 부산에 있는 40%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여기서 대구하고는 관계 끝이야. 경상도는 예산도 몰아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거기에 평생 살아있으면서 대구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분들 우리 동지들 고립된 라이언 일병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승리에 찜찜해하고 있는 저 사람들 안에서 대구 같으면 10%만 부산 같으면 5%만 우리 쪽으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전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아무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대구 경북도 이겨내는 거고요. 부산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5%면 된다니까 저쪽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벌써 흔들리고 있어. 이기긴 이겼지만 찜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정부와 정당은 미통당이 아니다. 저런 놈들은 아니다라는 거를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선거 때는 이제 쟤들 100석에서 50석으로 죽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지금 살아보니 사람 변하기 힘들다고요? 에이, 그래도 변해요. 네. 저희 공장에 있는 골수 사장님이나 아주 이제 그 여당이라고 하면 거품을 묻은 보미 작가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미 작가 아버지가 저기 충남 쪽 출신이신데 아주 새빨간 색깔 그거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논산.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바위물도 뭐 물방울이 뚫는다고 끊임없이 두들겨대고 설득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 변합니다. 네. 스스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서 증명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10%의 변화가 지금 선거를 120을 180으로 올려놓은 것처럼 앞으로 5%의 더 변화가 있게 되면요. 진짜 220대 8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보미 작가 좋게 봤는디라고 하시는데 저는 좋아요. 보미 작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매우 파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제가 이 가족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데. 네. 싸워서 그동안 못 바꿨는데 이번에는 바꿔냈다는 게 보미 작가 가정 안에서는 민주화를 이뤄낸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구 부산을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빼놓고 갈 수 없는 얘기가 변하게 하는 방법 고립이 아니라니까요. 네, 햇빛 정책을 써갖고 그들을 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햇빛이나 볕이나 밀가루나 밀가리나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잊을 수가 없는 저 해프닝을 만들어낸 게 이제 태구민의 당선이잖아요. 그것도 압도적인 당선. 네. 우리 대통령은 빨갱이라고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으면서 진짜 빨갱이를 그것도 넘어온 지 5년밖에 안 된 현역 빨갱이를 찐 빨갱이를 뽑아버린 이 강남 사람들의 어떤
놀라운 변신. 네. 전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민주당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빨갱이라고 했던 게 싫어한 게 아니었다. 사실은 좋으면서 자기 태도 표현을 제대로 못하니까 난 빨갱이가 싫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빨갱이를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진짜 빨갱이가 등장하자마자 막 뽑아준 거지. 근데 얘는 오리지널 빨갱이였던 거야. 쉽게 말하면 국내 가공품이 아니고 원산지 직구로 구한 빨갱이였는데 그걸 모르고 찍었던 분들이 태반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네. 이제는 종부세가 아니라 종북세 내야 된다고. 그래서 역삼동. 네. 강남에 대한 그 많은 조롱과 뭐 이런 뭐랄까 조롱이지 무슨 뭐 신로련역 뭐 이런 발음도 잘 안 돼. 니은자다 리을자로 바꿔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 뭐 음마 아파트가 아니라 천리마 아파트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막 싫은가 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네. 근데 말이죠. 정말 그 공산당을 지원한 적도 없고 북한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순수한 토종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전라도 사람들과 그 후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민주당의 계열된 그 이후의 정치인들을 전부 빨갱이로 매도했고 몸만 있으면 이제 종북을 들먹였던 사람들이 지금 빨갱이를 스스로 뽑아놓고 당신도 빨갱이 맞네, 빨갱이 좋아하네 라는 얘기에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들이 30년 동안 해왔던 차별과 비난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얘기지. 멘붕 안 오세요? 네. 여러분이 빨갱이를 뽑는 자존심으로 그래도 한 150대 150 내지는 뭐 엇비슷한 수준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치적 이념이 아니었던 거야. 땅값만 올려준다고 하면 무조건 뽑고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 사업적인 의지를 보여준 거지. 근데 쉽게 말해서 사적 토지에 대한 개념이 평생 없었던 태구민 같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이용과 부동산에 의한 그 이득 자체는 완전히 그 뭘까 반사회적이고 반인민적이다는 비난을 지금 평생 동안 해온 그 공적 부동산 전문가 태구민이 뭔 기술로 뭔 재주로 여러분의 땅값을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세터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야, 그 비싼 강남 땅에다가 탈북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은다고? 난 태구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총선 준비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탈북자 전용 아파트 단지 만들라고 끌어들일 거예요. 반대도 못 하겠지 뭐. 그러라고 끌어들인 건데. 네? 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의 40%의 동지들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강남을 해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들의 부끄러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가와 제대로 된 어떤 남북전쟁 통일 정책을 끌어나가면서 내가 내 욕심에 너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동산이 앞으로 오른다는 가능성, 특히 비주거용 토지가 강남에 있다고 해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른다는 가능성 버리세요. 앞으로 4년 동안은 강남 부동산은 죽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차라리 지금 이번에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뽑고, 왜냐면 그쪽 민주당 후보들도 종부세 인하 검토하겠다, 뭐 토지 가격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었거든. 탈행이라서. 네. 빨개를 뽑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정책 비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민한테 적극적으로 해내라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부로 종북이니 빨갱이니 이런 얘기 입에 담지 마세요. 네. 지들이 뽑아놓고 누구를 욕하는 거야. 네. 마찬가지로 종북을 물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부대, 아빠 부대. 네. 어버이 연합과 엄마 부대들이 있었죠. 어쩔 거예요, 앞으로. 네.
진짜 놀랍게도 지난주에는 주말 집회를 태극기들이 안 나오더군요.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나 봐요. 네. 그도 그럴 게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기독교통일당 네. 대표적이죠. 김문수와 홍문종과 빤스 목사 이 사람들이 이끌던 이 세 개 당의 정당 득표율이 다 합쳐도 3%를 못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옥중서신을 받아가지고 저를 밀어주세요 했었던 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태극기 비도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애국의 어떤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만 대한민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양 하던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1%대의 지지도 못 얻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편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목에서 와구락을 떠든 사람들이고 5만원 10만원씩 동원돼갖고 광화문 집회 나왔던 사람들도 결국 당신들 안 찍었어. 심지어 지역구는 내지도 않았으니까 비례가 돈 드나? 비례에서도 여러분한테 표 안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황교안이나 정광훈이나 김문수나 홍문정이나 이현주가 나가서 얘기하는 이 땅 안에 있다는 애국 세력들, 진정한 보수들 없었다고. 거기 모인 사람이 다야. 당신도 한 500명, 1000명 모이면 그게 다였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정치할 건데? 여기에 믿고 이거를 추종하고 살던 사람들은? 난 이거 황교안이 제일 쪽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갈 때마다 앞으로 황교안이 대통령 되면 제가 총리 뭐 장관을 하겠습니다. 이따위 거래짓을 서슴지 않았고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광화문에 모인 뭐 열렬한 시민들 지금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사람들이 200만이 모였다며 400만이 모였다며 그 사람들 표 어디 갔냐고 100만이라도 모여야지 뭐라도 표를 걷어냈어야 당신들을 믿어줄 거 아니냐고. 예? 기본적으로 이른바 우리나라 안에서 정부 보수 프레임, 친박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는 정치를 못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냉엄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제 이 여당의 승리에 가장 쫄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들이 검찰입니다. 검찰. 네. 윤석열의 이제 부인은 기본빵으로 잘 지키더만요. 장모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처지에서 지금까지 이제 질질 밀고 끌어왔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데 대해서 멘붕이 올 거예요. 윤석열은 9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선거법으로 엮어가지고 이걸로 내가 지금 선거판을 휘둘러 보겠다. 검찰의 위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불가한 이유가 뭐냐면 검사는요.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구형은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판사가 그거를 선거법 위반을 인정을 하고 그만큼의 처벌을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여당에서 이제 이 정도로 표를 얻어버리면요. 이제 꼭 뭐랄까 여당이 무슨 압박을 줘서 우리 법원이 변한다는 것 채째가 아니라 이미 법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이 국회의원 수 비중으로 날아가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법관의 꿈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대법관 아닙니까? 응? 대한민국에서 대법관이 돼보고 싶은 게 모든 판사들의 꿈인 거예요. 근데 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에 비례하는 말하자면 그 동의 투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분의 2 수준을 넘어버리면요.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도 지금 검찰과 같은 방식으로 짜웅하는 판사들은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판결을 안 내리고
검사와 짜고 뭔가로 권력을 행해보고 그 대가를 찾으려고 하는 법원의 행태는 제일 먼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검사는 기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라도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판사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검사의 전행도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무리한 조사나 말도 안 되는 조사, 증거 조작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를 비롯한 감찰 조직에 의해서 검사 자체도 모가지가 날아가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걸 놓고 윤석열이 도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국 장관의 관련된 가족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소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가겠냐는 거지.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검찰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은 밑에서 지금 윤석열의 목을 노리고 있는 후배 판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나서서 뭐 국가가 이제 공수처라든지 뭐 이런 게 출범자 이렇게 가기 이전에 이미 이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뭐 장모하고의 관계 안에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혹시나 뭐 유착 관계에 있어서 돈을 받았거나 뭐 이런 류의 첩보가 어느 검사한테도 있다고 없을 리가 없겠죠. 네. 그 정도 조사를 과거에 했었다고 하면 윤석열이 아무리 묻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반드시 검찰 안에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누가 이걸 잡아서 윤석열을 목에다가 방울을 걸고 내가 제2의 윤석열 내지는 다음 차기 총장을 노릴 것인가 라고 하는 야망에 불타오르는 검사들이, 정의로운 청년 검사들이 이제 윤석열 주변을 파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왜? 원래 그 무리 안에서 힘이 떨어지게 되면 힘이 떨어지는 뭐랄까, 쇠퇴한 세력? 힘없는 옛날에 그 이빨 빠진 사자들을 제일 먼저 가장 잔인하게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윤석열이 검찰 안에 있으면 검찰 내부에서 등에 칼 꽂힐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세게 해서 그렇지만 분명히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치워버려야 검찰도 지금에 있는 강력한 정보와 행정력, 뭐 조직 장악력을 갖추게 될 제21대 국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협업할 수 있는 케이스를 찾거든요. 윤석열이 검찰의 100%는 아니잖아요.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라는 어떤 운명적인 어떤 그런 모양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댓글에 우리 식구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께서 네. 네, 송 작가님 광고 키셨냐고 네. 하시네요. 네, 광고가 아마 켜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렬이 이혼당하냐고요? 이혼 서류를 낼 수 없을 겁니다. 부부가 구속되면은 서로가 법적 집행을 대리인으로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뭐 네. 이거는 송피셜이죠. 네, 송피셜입니다. 네, 네. 장기간 서로 이제 옥중에서 사랑 나누는 플라토닉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 자,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대선 국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빨리 5월 31일이 와서 20대 국회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미 낙선해버린 의원들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 투표 전에처럼 개기고 뭐랄까 국정에 반대하고 추경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따위 시도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그때까지는 사실상 돕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도 나 이 20대 국회 지금 있는 정부를 돕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임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고 하는데도 안 받아주고 있잖아. 지금 내부 단속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홍준표 올라와 있지. 그 다음에 뭐 웬만한 그 잠룡 후보들 다 떨어져 버렸지. 누가 당대표를 맡냐? 당이 제대로 유지가 될 거냐 아니냐? 벌써 홍준표는 탈생부를 했다더라. 아니다. 홍준표를 접대로 입당시키면 안다. 차기는 내가 주호영이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이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게 정리가 안 돼. 내 보기엔 한 달 안에도 정리 안 돼요. 그러면
5월 지나고 6월 돼야 제대로 된 국회를 볼 수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 다행스럽게도 현재 미통당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2년 남은 기간 안에. 보통 이제 우리 선거제도에서 대통령 선거를 요 정도 남기고 나면 대부분 이제 여소야대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야당 쪽,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번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잘해왔던 실적들을 다 없애고 경제 실패, 무능한 정부 막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검찰과 언론과 함께 막 지지율을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정권 교체를 시대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망해도 좋고 무슨 거짓말도 해도 좋다. 이따위 짓거리를 벌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애초에 그게 틀린 거죠. 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격받을 때가 하나가 없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장관들과 행정부 조직 어느도 이른바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종의 뭐 뇌물부터 시작해서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얘기들이 한 달이면 두세 건씩 터져 나왔었잖아요.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얼마나 대단한 정부입니까? 이 얼마나 투명한 정부입니까? 이런 정부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받을 소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들이 무슨 뭐 탄핵이니 뭐 임기 후에 구속을 시키니 뭐 이따위 소리는 지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어차피 미국 대선이 이제 연말에 있게 됩니다. 저는 뭐 어찌됐거나 트럼프가 무난히 이길 거고요. 끝나고 나면 남북미 관계가 더욱더 이제 확대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동해선 그 철도 연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남북 간의 관계에 어떤 뚜렷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반 조금 더 남은 건데, 세계 경제가 좀 암울한 것 빼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탄탄대로에 올라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탄탄대로를 잘 끌고 가려면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을. 어? 네 번의 선거를 이겨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이번 선거까지 또 이어졌어. 다수당 만들어주세요 하고 다수당 해줬잖아요. 의석이 모자라요. 그래서 180석까지 해줬잖아. 어? 개헌만 빼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너희들한테 줬으면 거기에 대한 개혁을 실질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야. 망설이지 말라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여당을 비난할 여지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뭘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누가 수장이 되고 누가 해나갈지 모르지만 6월 이후에 제대로 된 계획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요. 못하면 국민이 공중히 때려야죠. 우리 여당이 민주당이 아직 어려요. 네. 집권해본 시기도 짧을 뿐더러 이렇게 큰 덩치로 갑자기 부쩍 잘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등치는 큰데 아직 정신연령이 어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일지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끊임없이 피드백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탄탄대로 안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65%가 60%의 60% 넘어섰다 그래요.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지고도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민주당 아닌 다른 세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생각해요. 과거에는 책임 소지가 어느 정도 핑계댈 거리가 있어서 아이 다 하려 그랬는데 미통당이 못하게 해요. 이게 핑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핑계가 안 통한다고. 지금 이 정도 안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모습 개혁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 차기에 다음 선거에 어쩌면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라고. 국민을 두렵게 하라고. 이제 거대한 민주당이 해야 될 거는 앞뒤 좌우 안 가리고 개혁일 뿐입니다. 협치? 웃기지 마. 씨, 언제부터 니들이 한 번이라도 협치한 적이 있다고. 지금 와서 협치를 논해. 지금 협치를 논하면 일방적인 양보밖에 안 되는 거지. 네. 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쪽이 이제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어 19석을 땄으니까 의원을 하나 빌려줘가지고 20석을 만들어갖고 원내에 제3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교섭단체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걸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 꼼수를 쓰겠다고 나서신다면 나는 너무너무 잘한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만일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한 사람을 꿔주면 우리는 민주시민당에다가 67석을 꿔줍시다. 더불어시민당? 그렇지. 근데 어저께 같이 가기도 하지 않았어요? 통합하기는 했죠. 발표는 네. 그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명분을 바꾸려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면 돼.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시민당에다 67석을 빌려줘 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13석의 더불어민주당, 84석의 시민당, 83석의 미퉁당, 20석의 미래한국당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3, 4당으로 쭉 밀어내버리는 거야. 원내 1, 2당을 민주계가 독차지라고 다당 정치하자라고 가는 거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눠달라고 아직 위원장도 안 정해졌는데 나눠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법사위원회 지금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꼭 필요하죠. 법사위원장 굳이 나눠 가질 필요 없거든요.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는 차라리 의장을 저쪽 애들한테 던져주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요? 아니, 어차피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을 차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갑자기 발끈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예결위 때문에 얼마나 당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데 180명이면 다 할 수 있다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이 안 도와줘도 돼. 그러니까 줘버려. 싫어. 아이, 욕심쟁이. 안 믿어요.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믿을 수가 없어,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왜냐면 법에 정해진 게 아니니까. 야, 우리가 3분의 2인데 뭐 우리가 2개 고르고 네가 하나 골라 해갖고 먼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회를 우리가 잡고. 맞아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된다. 나는 좀 있으면 베푸는 타입인데. 아니, 그리고. 야, 보미 작가는 너는 베풀 줄을 모르는구나, 애가. 어머, 제가 진짜 저만큼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건 양보가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예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안에 의원수가 3분의 2잖아요, 여러분. 의원장이 과거처럼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21대 국회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장자리에 연연해갖고 하지 마세요. 네. 쟤네들 저렇게 쪼그라든 상태에서 옛날처럼 국회에서 파행질, 막말, 개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국회를 할 수 있게끔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 시민의 힘이에요. 이걸 유지하려면 우리도 좀 너그러워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너그러움을 가지고 아직도 핑크빛 천막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40% 30%의 동지들을 구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안 될까요? 내가 너무 루즈합니까? 제가? 사과하세요. 네. 사퇴하세요. 나왔어요. 사과하세요. 빨리. 네, 사과합니다. 네, 국회의장이랑 법사위원장 바꾸자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오피셜이었고,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따올 수 있도록, 새로운 21대 국회의 민주당 당대표의 선전을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뭐, 요 정도 얘기하죠. 얘기를 하면서도, 루즈하게. 뭔가 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네.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받게 됩니다. 네. 선거 한번 잘하고 나니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살천지를 왜 압수수색을 해? 실천지를 해야지. 네. 아니, 그리고 터너도 안 나와요. 빛밖에 안 나와요. 살천지에는 넘치는 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